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의 대질신문에 출석했습니다.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관련한 내용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조금 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 걸로 해석이 좀 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번에 사퇴를 결정했다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? 네, 사실 이 대장동 관련 사건은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국민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이슈였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일부 무죄도 있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대부분 중형이 선고되었고요. 그다음에 대부분 다 전원 다 법정 구속되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일부 무죄된 사안도 있고 또 1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 1,000억이 넘는 어떤 배임 관련돼서 이런 의혹이 있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특경법 배임이 아니라 그 일반 어떤 형법상 배임이 적용돼 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. 사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났는데 이제 그 판결 선고 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어제까지였습니다. 토요일 밤 12시까지였는데 근데 갑자기 저녁부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조금씩 났죠. 검찰에서 이런 내부에서 이제 항소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.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정확한 그 당시 표현은 아니었지만 뭐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대검 수뇌부에서는 좀 항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걸 공판 유지한 이제 수사 검사들은 이제 항소해서 2심 재판부로부터 다시 판단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이죠. 아침에 이 공판 유지를 했던 수사 검사들이 이거 외압이 있었다. 그래서 이거는 검찰 수뇌부에 외압이 있어서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다. 이런 계속 논란이 불거지니까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지금 낸 걸로 보여지는데요. 뭐 앞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 낼 정도면 본인이 뭐 법적이든 아니면은 정치적이든 아니면 도의적이든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말없이 사표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길래 그 사표를 낸 것인지 국민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.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팀이 외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 지검장이 지금 사퇴를 했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았잖아요. 그럼 이번에 사퇴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좀 조직 내부에 추가 파장이 있을까요?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. 물론 이제 2심 재판은 이어질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고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불이익하게 1심 판결이 변경되지는 않고요. 1심 판결에 나와서 뭐 무죄 나온 부분이라든가 뭐 하간 뭐 형선고된 부분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피고인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선고가 바뀌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는 1심 판결 그대로 가는 거죠. 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. 네,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지금 법무부도 이제 방금 보니까 또 입장을 냈어요. 이게 정당하게 지금 항소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게 내 법무부라든가 대검 입장이다.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났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될 거였으면은 좀 진작에 왜냐하면은 마지막 날 데드라인에 그것도 밤 늦게까지 계속 그 수사팀 검사들이랑 수뇌부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. 사실 그 법무부란 대검의 입장이 이게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으면 일주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작에 수사 검사들과 논의를 해서 좀 입장을 좀 공표했으면은 뭐 이런 논란도 필요 없거든요. 근데 지금 막상 항소 기간은 도과돼서 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난데없이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또 역시 난데없이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이건 항소 포기 사유다. 그렇지만 검사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 이게 파장이 뭐 오늘 내일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 항소심이 열린다고 해도 검찰에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
이제 유리하게 날 수도 있고요. 예. 최악의 경우는 1심 판결 그대로. 유지. 예,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징역 몇 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는 그 형량이 유지되는 거죠.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. 아, 예, 예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럴 거였으면은 오늘 입장을 냈어야죠. 법무부에서. 저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오늘 법무부 입장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. 예. 예를 들면 배임죄 이제 폐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당정에서 이제 좀 입장을 낸 것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차라리 이번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런 배임죄 폐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항소 포기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은 좀 일말에 좀 수긍할 여지도 없진 않다 생각 들지만 근데 사실 그런 입장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전국 법원에서 각지 법원에서 이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배임, 특경법 배임 이런 걸로 지금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판결 선고받으면 항소하지 않을 거냐. 이거는 사실 굉장히 법무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. 사실 그래서 그 얘기는 끊을 수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20여 년간 그 변론을 하면서 저 검찰의 그 어떤 항소, 그러니까 거의 자동 항소입니다. 예를 들면 일부라도 무죄 나오거나 뭐 양형에 대해서 검찰이 그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바로 다음 날. 예. 사실 거기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야 너무 좀 이렇게 내부 검토도 하고 좀 신중하게 하고 예를 들면은 좀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도 좀 심사숙고하고 검토할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루 만에 보통 이틀 만에 항소를 해요 검찰은. 네. 근데 이번 사안은 좀 이례적인 건 분명하고요. 그 이례적인 만큼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면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죠?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에 대해서 또 같은 그럼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. 예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수사 검사들이 반발을 한 게 분명히 명백하니까 이제 대검이라든가 법무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 국민들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예. 좀 메시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사의를 표명한 정지검장이나 법무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파장이 얼마나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오늘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. 첫 특검 소환인데 이번 소환이 수사 국면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특검 이제 수사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날이고요. 그래서 뭐 현직 서울시장을 뭐 앞으로도 뭐 몇 차례 더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시간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이니까 오늘 또 더군다나 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서 핵심적인 진술을 했던 이제 명태균 씨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럼 당연히 그럼 이제 대질 신문이 예정돼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수사를 통해서 아마 특검은 뭐 기소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은 됩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오 시장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명 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시켰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좀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네, 사실 여태까지 드러난 그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면요.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. 사실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명태균 씨가 이제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이제 비공개 여론조사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요. 예.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대가성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양자가 다투고 있으니까.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명태균 씨 측에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가까운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가 돈을 3천만 원 돈인가를 송금한 것도 어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왜냐하면 계좌 내역이 있으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 돈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는 또 규명을 해야겠고요. 또 이제 검찰이나 특검이 또 의심하고 있는 사안은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아까 이제 돈을 송금한 이제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모 씨의 주변 인사들 몇 명이 또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에 이제 채용된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요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
지금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서로 이제 약간 진술이 상반된 측면이 있는데요. 예. 특검 입장에서는 돈이 오간 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를 이루어진 점 예. 그리고 어떤 채용된 점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만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. 오 시장이랑 명태균 씨가 또 다만 이제 만남의 횟수가 좀 서로 다른 건데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말씀하신 만남 횟수, 명 씨는 7차례다, 오 시장은 2차례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. 이번 대질신문이 좀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요. 네, 거의 뭐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.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돈도 건너간 거 확실하고 예. 또 만난 것도 분명히 확실하고 또 여론조사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피의자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듣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드러난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한데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변이죠. 이제 변론을 듣는 건데 서로 간에 만남의 횟수도 일단 사실 만난 거 사실이면은 예. 거기서 사실 약간의 횟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 보궐선거 당시니까 벌써 한 3, 4년 지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은 약간 날짜 약간이라든가 횟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요 돈을 대납한 이거에 대해서 그 오 시장이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만났는지 명태균 씨를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니까 복수 아니겠습니까? 그럼 뭐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냥 차 한 잔 하고 뭐 5분 10분 만에 헤어진 것인지 아니면 장시간 얘기한 것인지 또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이 또 전화 통화상에서 굉장히 도와달라고 읍소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특검 입장에서 이 부분을 결론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한편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겸 계획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 이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저는 물론 특검이 지금 의혹을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.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도 아마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 같은데요. 예. 특검이 주장한 내용이 만약에 어느 정도 사실로 소명이 되면 이거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예, 물론 이제 전제는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전제인데요. 예. 저는 이게 왜 심각한 사안이냐면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어떤 정무직 어떤 고위 장관급 인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원장이 차지하는 역할, 예를 들면 고급 정보라든가 어떤 북한 관계라든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다른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에요. 이 국정원장은 절대로 어떤 특정 정당의 정당의 어떤 우호적이거나 어떤 편향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게 국정원장이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특검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약간 그 당시 국민의힘에 좀 이렇게 치우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 특검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히 저는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내란 그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이제 홍정원 씨죠. 그 당시 국정원 차장인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증언들을 많이 하셨어요.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내부가 아니고 이제 뭐 근처라고 그랬나 에서 그 당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뭐 관련 내용을 이제 보고받아서 수에 적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다음날 헌법재판에 출석을 해서 홍정원 차장이 그 시각에 청사에 있었다 하고 이제 상반된 진술을 했어요. 거기까지는 좋은데 CCTV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본인이. 그건 좋은데 그 CCTV 영상을 이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만.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국정원 조태용 실장에 대해서
원장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동선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하랬더니 그건 공개하지 않았어요. 이렇게 되면은 특정 정파에 대해서 굉장히 치우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측면이 있거든요. 또 정치 관여를 한 것이 드러나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돼 있어요. 예.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뭐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조태용 원장이 뭐 항변이나 변론하는 것이 사실인지는 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정치 관여 위반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? 결국 특검이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인지, 뭐 특검은 이제 그 국정원법의 어떤 정치 관여 금지뿐만 아니라 이제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유증한 혐의도 유증한 직무유기 다양한 걸로 지금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진짜로 국민의힘에 CCTV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왜 민주당에다가는 그 요청하는 CCTV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태용 원장이 그 재판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, 물론 그것이 정당한 사유로 소명이 된다면 예.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.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면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직원 과로사 논란과 미흡한 대처로 문매를 맡고 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지난 3일에 유족과 극적인 합의를 마쳤습니다. 하지만 이 과로사 의혹이 아직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고,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 전 지점 그리고 계열사 18곳으로 근로 감독을 확대를 했는데 이번 조사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보시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. 이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최근 단기간에 굉장히 뭐 소위 표현하자면 뭐 핫한 어떤 베이커리로 굉장히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그 올 여름이었죠. 이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사실은 그분의 어떤 죽음 속에서 드러난 그 노동의 처우라든가 현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젊은 그 노동자들의 몸을 갈아가지고 예. 지금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오늘날의 어떤 성과를 이룬 것 아닌가.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어요.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주당 80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뭐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, 근로기준법을 훨씬 예. 그 초과하는 노동이고요. 그 20대 청년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할 나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분조차도 이런 지속적인 그 과로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. 이것은 명백한 산재고요. 더군다나 이 런던 베이글 측은 지금 이게 창업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산재가 63건, 공식적인 산재 인용된 것만 63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공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소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이렇게 고통받는 어떤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추정되는데요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유족과 합의해서 그 이 사건은 뭐 마무리될 수 있을지언정 노동부에서 사실은 이 전국 지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로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든가 관계법에 위반했는지 그러면 진짜로 이 70시간, 80시간 이상 젊은 노동자들을 그렇게 과로시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뭐 야근 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산업안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을 그 보장해 줬는지 그리고 뭐 3인이 일해야 될 곳을 뭐 2인만 일하게 한 것도 아닌지. 왜냐하면은 노동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3명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2명만 시켰다. 그럼 시간은 뭐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이 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다.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다. 또 이 회사는 보면은 97%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 그 고용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노동자의 노동의 질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그냥 단기간에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인데요. 하여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왜냐하면 이 베이커리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4년 만에 어떤 대성장을 했잖아요. 큰 성장을 했고 예. 또 지난 몇 개월 전에 또 이 창업자가 또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? 굉장히 큰 돈을 받고 매각을 해버렸어요. 예. 야 이것도 하나도 수익 모델이 되는 건가? 보니까 이 성장 속에는 이런 그늘들이
그냥 온갖 어떻게 보면 노동법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냥 가득 찬 겁니다. 예. 그래서 노동부에도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어떤 다른 어떤 유사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좀 경고 내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. 예, 맞습니다.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청년 노동 현실이 드러난 사건인 것 같은데요. 철저한 근무 감독을 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